사람이 오는 걸 그렇게 반기던 나라가 어느 날 스스로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자 학교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캐나다는 8년 만에 유학생을 4배로 늘렸습니다. 22만 명이던 유학생이 100만 명을 넘어섰죠. 그런데 작년 그 문을 한꺼번에 60%나 닫아버렸어요. 그 직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타리오의 한 칼리지는 단 한 주 만에 교직원 400명을 내보내고 프로그램 82개를 통째로 없앴습니다. 사람을 좀 덜 받았을 뿐인데 왜 멀쩡하던 학교가 도산 직전까지 몰렸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단순한 유학생 문제가 아니에요. 한 나라가 무엇에 경제를 걸었느냐의 문제이고 그 도미노의 끝이 바로 여러분이 사는 한국이라는 겁니다. 캐나다의 가계부채는 우리 생각보다 한국과 소름 끼치게 닮아 있거든요. 자, 그 회전문이 어떻게 돌기 시작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 코네스토가라는 칼리지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큼직한 전문대학쯤 됩니다. 한때는 유학생이 몰려들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이 학교에서 단 한 주 만에 약 400명이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1명, 2명이 아니라 한 주에 400명입니다. 그 안에는 풀타임 교수가 181명, 직원이 197명 들어있었습니다. 가르치던 사람과 학교를 돌보던 사람이 동시에 짐을 쌌습니다. 그것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0월, 크리스마스를 코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학생을 가르치던 교수가 송년 인사 대신 해고 통지서를 받아든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운영하던 프로그램 82개가 한꺼번에 폐지됐습니다. 멀쩡히 굴러가던 학과 수십 개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던 다운타운 캠퍼스는 아예 임대 계약을 접었습니다. 건물 하나를 통째로 비운 겁니다. 여러분, 회사가 한 주 만에 직원 400명을 내보낸다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회사 망하기 직전이구나. 그런데 이건 회사가 아니라 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답의 첫 단서는 학생 숫자에 있습니다. 코네스토가의 국제학생 등록은 2023년 가을과 비교해 약 80에서 85%가 무너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5명 중 4명이 사라진 겁니다. 학교 측은 이번 겨울학기 등록을 약 4만 3천 명에서 1만 5천 명 수준으로 봅니다. 학생 수가 3분의 1토막 났습니다. 강의실이 텅 비면 학교도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 학교만의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타리오 한 곳에 공립 칼리지가 24개 있는데 이 학교들을 다 합치면 해고된 사람이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폐쇄된 프로그램은 600개가 넘습니다. 광역시 하나의 종사자가 통째로 직장을 잃은 셈입니다. 이건 캐나다 전체라기보다 온타리오주에 집중된 흐름입니다. 이 수치들은 현지 공영방송 CBC와 칼리지 사용자 단체인 칼리지 고용주 협의회가 확인해준 숫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들이 망한 이유로 입을 모아 가리킨 건 단 하나. 연방정부가 유학생을 덜 받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학생을 좀 덜 받았을 뿐인데 어떻게 멀쩡하던 학교가 통째로 도산 직전까지 가는 걸까요? 정원을 줄였다고 학교 건물이 무너지진 않잖아요. 보통 학교라고 하면 정부 지원이나 내국인 등록금으로 굴러간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학교들은 달랐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이 그동안 무엇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있었는지 그 정체를 알고 나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멀쩡한 학교가 왜 한 학기 만에 무너졌을까요? 답은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드러납니다. 캐나다 칼리지에서 내국인 학생이 내는 1년 등록금은 보통 몇백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유학생은 같은 강의실,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그 3배에서 5배를 냅니다. 쉽게 말하면요, 옆자리 친구와 똑같은 책상에 앉아 똑같은 칠판을 보는데 한 명은 내국인 가격, 한 명은 외국인 가격을 내는 겁니다. 학교 입장에서 유학생 한 명은 내국인 서너 명 몫의 현금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들은 내국인 정원은 그대로 두고 유학생만 미친 듯이 늘렸습니다. 코네스토가 같은 칼리지는 이 외국인 등록금 하나로 흑자가 수십 배로 불었습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다행인데 학교는 그 돈을 담보로 빚을 내서 캠퍼스를 새로 짓고 건물을 임대하고 프로그램을 늘렸습니다. 들어올 돈을 미리 당겨 쓴 거죠. 결국 이 학교들은 외국인 등록금이라는 단 하나의 수입원에 모든 걸 건 셈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단일 수입원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수입의 통로가 딱 하나라서 그 하나가 막히면 전체가 한꺼번에 멈춰버리는 위험한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유학생에게 캐나다 학위는 영주권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마땅치 않으니 비싼 값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포로 시장이라고 합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 비싼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시장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흐름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숫자로 보면요. 캐나다 유학생은 2015년 약 22만 9천 명에서 2023년 약 10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8년 만에 4배입니다. 광역시 하나가 통째로 유학생으로 채워진 셈이죠. 임시 거주자까지 합치면 최근 5년간 약 200만 명이 들어왔고 2023년 한 해에만 인구가 127만 명, 3.2% 늘었습니다. 1957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는 걸 반기던 나라가 왜 스스로 빗장을 걸었을까요? 집값과 인프라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쏟아져 들어오는데 집과 병원, 교통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간 거죠. 그래서 연방정부는 2024년 1월 신규 유학 허가를 전년보다 35% 잘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민당국 IRCC 자료를 보면 2025년 신규 유학 허가는 1월부터 11월 누계로 1년 전보다 약 60%나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국경을 걸어 잠갔던 때보다도 적게 발급된 겁니다. 문은 그냥 좁아진 게 아니라 3중으로 강화됐습니다. 첫째, 생활비 증빙 기준을 약 1만 달러에서 2만 635달러로 2배 올렸습니다. 둘째, 주정부 입학 확인서, 이른바 PAL을 새로 받게 했습니다. 셋째, 졸업 후 취업 허가 자격도 까다롭게 조였습니다. 진입장벽을 한꺼번에 3겹으로 쌓은 셈이죠. 이렇게 돈줄이 마르자 그 돈에 모든 걸 걸었던 학교부터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학교만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누가 곤란해질까요? 학교만이 아닙니다. 그 학생들이 자던 방, 바로 임대 시장입니다. 캐나다 전국 임대 공실률은 2023년에 1.5%였습니다.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숫자였어요. 빈방이 1000개 중에 15개뿐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방을 구하는 게 전쟁이었죠. 그런데 2025년 가을 이 숫자가 3.1%로 뛰었습니다. 단 2년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밴쿠버는 더 극적입니다. 공실률이 3.7%까지 올랐어요. 무려 3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토론토도 3%에 닿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건 캐나다 전체가 아니라 유학생이 몰렸던 특정 대도시 이야기예요. 빈방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골라봤던 시대가 끝납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새 아파트가 완공되는데 들어올 사람은 줄었습니다. 그러자 토론토 원베드 월세가 하락으로 돌아섰어요. 지금 약 2,300달러에서 2,630달러, 우리 돈으로 240만 원에서 270만 원 선입니다. 월급쟁이 한 사람 실수령액이 통째로 반값으로 나가는 셈이죠. 집값이 이렇게 치솟자 정부는 아예 외국인이 집을 사지 못하게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 금지 조치를 2027년까지 연장했고요. 사람이 너무 몰려 집값이 감당이 안 되니 들어오는 문도 사는 문도 동시에 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빚을 내서 비행기를 탄 청년들이요. 정형적인 사례를 하나 그려볼까요? 인도에서 온 23살 청년의 가족은 논밭을 담보로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입국 문턱이 3겹으로 높아졌어요. 생활비 증빙은 2배로 뛰고
입학 확인서가 새로 생기고 졸업 후 취업 자격까지 까다로워졌습니다. 들어오기도, 남기도,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태로 발이 묶인 겁니다. 빈 방은 늘었는데 정작 그 방을 채우려던 사람은 빚만 안고 갇혔습니다. 자, 여기 아까 함정이 있어요. 월세가 내렸으니 다행 아니냐 싶으시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수요가 갑자기 꺼지면 건설사는 삽을 놓습니다. 지금 새 아파트 착공이 위축되고 있어요. 그러면 2027년, 2028년쯤 다시 공급이 말라붙습니다. 사람이 돌아오는데 지을 집은 없는 거예요. 그때 임대료는 다시 튀어오를 위험이 큽니다. 내려갔다가 더 세게 올라오는 회전문 같은 구조인 셈이죠. 이 그림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한국지방대학가를 떠올려 보세요. 학생이 줄어든 동네의 원룸촌은 이미 불 꺼진 방이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으로 빈자리를 메우려는 지방대도 적지 않죠. 사람이 빠지면 방이 비고 방이 비면 동네가 식는 이 순서는 바다 건너 일만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유학생을 막은 게 진짜 원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표면일 뿐이에요. 캐나다가 왜 그렇게 사람을 들이는데 목을 맸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진짜 엔진은 오래전부터 멈춰 있었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1981년만 해도 캐나다의 1인당 소득은 미국의 94%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어깨를 나란히 했던 거죠. 그런데 2023년에는 78%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시장 환율 기준으로요. 미국과 같은 출발선에 섰던 나라가 한 세대 만에 한참 뒤로 밀린 겁니다. 여기서 일부에서는 캐나다가 미국의 어느 가난한 주보다 못 산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측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분명한 건 격차가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생산성에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1시간 일해서 만들어내는 부의 크기인데요. 캐나다는 이게 10년 가까이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약 3배 빠르게 끌어올렸고요. 한쪽은 뛰는데 한쪽은 걷기만 한 거예요. 미래를 위한 투자도 인색했습니다. 연구개발에 쓰는 돈이 경제 규모 대비 1.8%, OECD 평균인 2.7%에 한참 못 미쳤거든요. 발목을 잡는 게 또 있습니다. 캐나다는 같은 나라 아닌데도 주와 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 내부 장벽이 무려 9%짜리 관세와 맞먹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나라 안에서 다른 주의 물건을 팔 때 외국에 수출하듯 비용을 무는 셈이죠. 그럼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생산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한때 자동차를 한 해 306만 대씩 찍어내며 세계 5위였던 나라가 2023년엔 150만 대로 반토막 났어요. 공장에서 빠진 돈이 집으로 몰린 겁니다. 전국 평균 집값은 10년 만에 거의 2배로 뛰어 약 66만 캐나다 달러. 토론토와 밴쿠버는 평균이 우리 돈으로 12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자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석유와 목재 같은 자원이 풍족하다 보니 어렵게 기술과 산업을 키우는 대신 땅값 올리기에 안주하게 되는 함정이죠. 그래서 생긴 게 생산성 함정입니다. 만들어내는 힘은 멈췄는데 자산값만 부푸니 일해서 버는 사람은 영영 집을 못 사는 구조예요. 그 청구서를 받아든 게 바로 청년들입니다. 캐나다 29세 이하 청년의 60% 이상이 내 세대는 부모보다 못 살 거라고 답했습니다. 빚은 또 어떻고요? 가게가 1년에 쓸 수 있는 돈 대비 빚이 약 177%. 1달러 벌어 1.77달러를 빚지고 있는 셈이고 이건 선진 7개국 중 가장 높습니다. 그 빚의 무게는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2025년 한 해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거나 빚을 다시 짜야 했던 사람이 14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385명 꼴이에요. 1987년에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손에 꼽히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 똑똑한 청년들은 짐을 쌌어요. 미국에 영주 취업한 캐나다인의 60%가 이민자 출신이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공학이나 수학 분야였습니다. 캐나다가 학비 들여 키워놓으면 그 인재를 미국이 데려가 과실을 먹는 거예요. 오해는 마세요. 이민을 받지 말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못 받으면 또 다른 위기가 옵니다.
자원밖에 없는 나라가 사람마저 빠지면 엔진은 완전히 꺼지니까요. 문제는 사람을 들이느냐 막느냐가 아니라 들인 사람을 일하게 만들 엔진이 멈춰 있었다는 겁니다. 유학생 등록금은 그 멈춘 엔진을 가린 얇은 커튼이었을 뿐이고요. 자, 이제 가장 불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캐나다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이 매달 갚는 빚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캐나다 사람들은 1달러를 벌면 1달러 85센트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약 185%였던 거죠. 쉽게 말하면 한 해 손해주는 돈보다 갚을 빚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2023년 기준 약 186.5%였습니다. 캐나다와 사실상 똑같습니다. OECD 통계로도 둘 다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캐나다의 몰락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봤지만 부채라는 채운개 위에서 우리는 같은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토론토 평균 집값이 약 12억 원이라고 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국과는 먼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가 약 10억 9천만 원입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보여주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채도 집값도 우리는 이미 캐나다 옆에 나란히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캐나다가 보여준 회전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입될까요? 캐나다는 지방 칼리지가 외국인 등록금에 목숨을 걸었다가 한 학기 만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지방대를 떠올려 보세요. 학령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적지 않은 지방대가 외국인 유학생으로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학생이 끊기면 학교가 흔들리고 학교가 흔들리면 대학가 원룸과 상권이 함께 식습니다. 캐나다가 겪은 그 도미노가 우리 지방에서도 충분히 돌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자원도 없습니다. 캐나다는 그나마 석유와 광물이라도 깔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람과 기술 말고는 기댈 곳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아직은 한국이 조금 낫습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이 2024년 5.78배였습니다. 캐나다보다는 양호하죠? 그런데 전년이 5.72배였습니다. 숫자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부채와 집값을 그대로 둔 채 인구만 줄면 캐나다가 걸은 길을 우리가 더 빠르게 밟을 수 있습니다. 빚으로 떠받친 자산은 인구가 받쳐줄 때만 버티거든요. 막을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첫째, 돈이 부동산이 아니라 산업으로 흐르게 길을 터야 합니다. 둘째,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만들어내는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셋째, 사람을 받되 인프라가 강당할 속도로 균형 있게 받아야 합니다. 너무 빨라도 갑자기 끊어도 회전문은 다시 돕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네의 대학가는 상권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활기가 도나요? 아니면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 동네의 풍경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캐나다 다음 도미노로 지목되는 나라, 가계부채와 집값에서 비슷한 길을 걷는 호주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